자, 오늘은 또 뭐 가지고 여기서 난리를 피울 거냐. 오늘은 진격의 거인 지금 제가 34화 정도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를 했어요. 그 뭐냐,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줘서 제가 진도를 스스로 나가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여기서 난리를 피우려고 합니다. 일단 진격의 거인 34화까지 보면서 느낀 소감 이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일단은 제가 집중을 해서 보니까, 그리고 막 안 보는 부분 없이 제가 최대한 보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로 그 상황에 노출이 된 것 같다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간접 경험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좀 더 그 상황이 나한테 와닿고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겠고 어떤 감정인지 조금은 더 그 전보다 볼 때보다 더 이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수록 저는 그 작품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나 기억에 남는 것이나 그런 게 확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깊이 있게 작품을 이제 소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어떤 작품을 본다는 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든 어떠한 책을 보든 교과서를 보든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집중력 있게 봐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지 진짜로 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봤냐? 되게 상황 때마다 달라요. 어, 그때 상황마다 그 인물이 과거에는 어떤 말을 했었고 이런 거를 징계거인 작가가 이제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 연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떠오르고 아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막 이러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저도 그 개연성이나 그런 것에 되게 흡족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면은 느끼는 것도 되게 있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되게 장면이 많고 지금 34화까지 본 거면은 엄청나게 많이 본 건데 거의 6시간을 넘게 본 건데 하도 장면이 많아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본 게 시조 유미를 말고 유미르가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한테 이제 히스토리아가 이제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산훈련인데 설산훈련에서 추워 뒤질 뻔한 동료를 밧줄에 매달아가지고 같이 유미르랑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숙소로. 근데 사실상 그렇게 가다가는 추워 뒤져요. 셋 다 추워 뒤질 상황에 놓여가지고 유미르가 히스토리한테 사실 너 사람 구하고 싶은 거 아니지? 죽더라도 그냥 죽진 않았다. 멋지게 죽었다라는 그런 거 남기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착한 히스토리아는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히스토리아의 전곡을 찔렀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토리아가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자기도 짐작은 하고 있겠죠. 자기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되게 아, 나 자, 나 자신에게 당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유미르가 하는 말이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그거는 자기가 자기 몸을 갖고 자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갖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거니까 가치도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진짜 의지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무슨 장면이 있었더라? 아, 그 에렌이 이제 여성형 거인이
거의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에렌이 숲으로 이제 동료들과 같이 말을 타면서 그 여성 거인을 끌고 갈지 아니면 자기가 손가락 깨물고 싸울지 그거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에렌이 거기서 자기가 동료들을 믿고 이제 가겠다는 그런 선택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료들이 자기들 믿어 막 이러고 하니까 에렌이 거기서 과거 연상해서 막 동료를 뭐 믿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동료를 믿으면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자기 스스로 부여하면서 괴롭지만 동료들이랑 같이 가겠다는 그런 선택을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에렌이 결국에는 그 숲으로 계속 끌고 와서 포위하는 작전을 펼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 거인이 하도 빠르니까 동료들이 뒤에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에렌이 이제 전진하는 걸 도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어찌어찌 에렌과 뭐 리바이 뭐 그런 병사들이 숲으로 끌고 갔어요. 숲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성형을 포획을 했죠. 그래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성형 거인이 소리 질러서 다른 무지성 거인들이 자기를 해치워 먹어서 탈출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형이 탈출을 하고 이제 본체가 탈출을 하고 나와서 이제 째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에렌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숲을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숲을 다른 병사들이랑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본부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가 그래서 이제 숲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병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같이 가고 있던 그 병사를 한 명을 쳐 죽이고 갑자기 여성형으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상을 했죠. 에렌이 어쩌면 내가 그때 처음에 리바이 병장이랑 막 이렇게 말 타고 가고 있을 때 그때 내 손가락 깨물고 싸웠으면은 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시에 뭐가 연출되냐 그 단장이 뭐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뭐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은 결국에는 어 그 숲에서 말 타고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때 자기는 동료를 믿는다는 그런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그들을 너무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동료랑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너무 가볍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거다 하면서 그때 리바이 병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리바이 병장이 그때 에렌아 네 마음대로 해라. 결과는 알 수가 없다. 네가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든 너가 거인을 선택을 하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러면서 리바이가 선택의 자유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게 또 떠오르는 거지. 에렌 머릿속에서는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네가 여기서 우리를 믿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리바이는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작가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리바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느꼈어요. 아, 그래서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너무
치우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은 안 되겠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그게 옳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너무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그냥 치우치는 생각으로 믿어버리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은 그때 당시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나가 최선을 다한 거였나? 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아마도.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냥 제가 믿고 싶은 쪽으로 믿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거이지만 그것 또한 내가 치우치는 생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지만서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해야 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도 안 되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제가 국어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고 어떠한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국어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그럼 뭐 네가 말하는 게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죽도 무도 안 돼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국어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래.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인간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아무 행동 없는 사람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 많은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틀릴 걸 알고서도 일단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던지고 행동하는 게 그게 맞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격의 거인을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렌이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행동 그리고 뭐 그런 거 생각이 났고요.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봐야겠다. 또 뭐가 있었지? 지금 1화부터 34화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배열해보고 있는데 그래요. 아까 어, 어떠한 선택이든 결과는 장담 못한다 그거 제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할 때 에렌이 회상을 했는데 어떤 장면까지 회상을 했냐면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먹혔던 그 장면까지 상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연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에렌이 자기가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엄마를 구하려고 했었더라면 지금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리스럽지만 이런 그런 생각도까지 도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한 엘빈 단장의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에렌이 내가 그때는 믿어버리고 싶은 것만 그냥 믿어버렸구나. 내가 너무 조금 치우친 생각을 했어. 뭐 이런 반성적인 태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까 그 여성형 거인을 끌고 가는 그 시점까지밖에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때까지 그 사건까지만 후회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을 넘어서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거인을 잡혀먹는데 그 무지막지하게 크고 압도적인 그 거인을 맞닥뜨리고서도 내가 그때 거인과 싸웠다면 그 어린 몸으로 그 무지막지하게 큰 거인과 싸웠더라면 엄마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결과를 낳지 않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상에서 되게 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쨌든 진격의 여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자 이제 4회에 제가 공부를 한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화에 관한 거예요. 세계화는 그냥 세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이제 독자적 가치를 이제 지니게 되는데 이제 문화가 이제 융합되면서 그걸 지역화라고 한대요. 그냥 세계가 이제 세계가 세계화가 됐고 이제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지역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역화 전략이 이제 필요가 하대요. 거기에는 지리적으로 뭐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역 브랜드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세계무역기구 WHO가 출범을 하고 이제 무역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제 간의 교역량이 늘어나서 세계 자본 시장이 이제 서로 이제 끈끈하게 연결되었대요. 그래서 세계 도시 이제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주요 임무를 맡는 세계 도시가 등장을 했대요. 그냥 대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주 큰 대도시. 그래서 그 도시가 런던, 뉴욕, 도쿄가 대표적이라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하거나 다양한 국제회의 또는 행사들이 개최가 된 곳이 정치적으로 세계도시이고 경제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있고 금융 업무를 국제적으로 맡고 대형 금융기관이 밀집을 하고 뭐 그런데요. 자본과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는 인적 물적으로 문화 활동이 이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문화적으로 세계 도시화 된 도시다. 그리고 세계화로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다국적 기업, 삼성이 한국 기업이지만 뭐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처럼 공간적 분업을 하고 한 지역의 문화가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도 한답니다. 뭐 한류로 대표가 되는 우리 문화 역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또 되면서 보편적 가치 전 세계로 확산된대요. 빈곤 국가에 아동 지원하고 이제 여러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연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제 세계화는 획일화, 문화의 획일화, 그리고 문화의 소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대요. 왜냐면 선진국이 막대한 자본을 가졌고 유리한 위치에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서 이제 약소국이나 원주민 뭐 이런 사람들은 문화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세계화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할 수가 있대요. 여기 이 글은 좀 읽어야겠어요. 이제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가 세계의 부를 86% 점유를 한대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100%가 있는데 상위 80% 상위 8%가 세계 부 100%가 있으면 상위 8%가 그 86%를 점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소수 초부유층은 근데 그 초부유층에 이제 층이 인류 100% 있으면 0.7%, 그 0.7%가 세계 부의 45.6%를 차지를 한대요. 근데 세계 인구 73%가 가진 부는 전 세계 부의 2.4%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제 비춰지죠. 그리고 이제 갱신된 그 정보를 또 말을 하면은 상위 10%가 세계 자산의 79%를 소유를 하는데 하위 50%는 세계 부의 1%밖에 소유를 못한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세계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선진국은 더 잘 되고 소득 수준이 높고 첨단 기술 산업에 뛰어들고 뭐 그러는데 개발도상국 뭐 이런 국가는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뭐 이런 부가가치가 낮은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런 임무를 계속 맡게 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대요. 그리고 세계화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어, 이슬람의 그런 관습, 현대화되지 않은 그런 관습을 아직까지도 진행하는 그런 섬이 있대요. 인도네시아에. 그래가지고 원래 보편적 가치, 뭐 보편윤리 이런 거에 맞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문화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좋다고 믿는 거죠.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한 남녀가 공개 태형이라는데 태형이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개 처형 같아요. 그래서 공개 처형에 이제 처해졌대요. 근데 이거는 보편 윤리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편적 가치도 중시해야 된다. 이런 관습과 이런 거가 그 집단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이지만 보편 윤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고요. 여기 더 자료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 무슨 소리냐면 세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맞물려 있단 말이죠. 경제 시스템과 이런 시스템 여러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 세계화가 됐지만 이제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코로나가 나와서 이제 관광 산업으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 뭐 자영업자들이나 음식점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질 못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끈끈이 묶여 있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겠다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 같은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피해를 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좋아 보이는 그 세계화가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이거죠. 너무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피해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화된 지구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건데,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대요. 그리고 분배적 정의, 약소국 돕는 거, 지원하는 거 해야 한대요. 그리고 보편윤리의 존중과 특수윤리의 성찰. 보편적으로 이제 실행되어야 할 윤리는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윤리, 아까 말했던 이슬람의 특정적인 관습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 이건 더 자료인데 약소국 도와라 이거고요. 네, 제가 오늘 공부한 건 여기까지네요. 사회는. 자,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에는 이제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인데요. 이제 이 큰 대단원을 보니까 중심 주제가 에너지네요. 일단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에너지인 거예요. 무슨 행위죠? 행위. 어떠한 뭐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을 뭐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냐?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얻는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초에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볼펜이 굳이 어떠한 열이나 전기나 소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볼펜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된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결국에는 뭐냐면 수소 원자핵 4개 가지고 헬륨 원자핵 1개 만드는 거예요. 수소 이제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2개의 알이 있잖아요. 2개의 원자핵이 있잖아요. 근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땅땅, 중성자 2개, 땅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쳐져요. 중심부에서 합쳐져가지고 반응 전에 수소 원자핵 4개 있는 것보다 이제 핵융합 반응 이후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반응 전에 수소 4개보다 헬륨 원자핵 하나가 적대요. 그 질량이 더 적대요.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든 대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반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자그마한 질량이지만 그게 그 아주 작은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는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이 뭐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물체 질량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질량이라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고 막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에너지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를 한다. 빛,
빛과 열의 형태로 지구에 에너지가 들어오지만 그것은 많은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다. 그것의 예로 드는 게 이제 빛 에너지로 광합성을 해요. 화학 에너지로 바뀌죠. 그 화학 에너지가 이제 인간이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동차에 넣어요. 그럼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럼 이제 거기서 자동차에서 연료가 태워지면서 열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많이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전기, 특히 코일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것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코일과 자석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전자기장, 그러니까 전자기가 뭔지는 저도 완벽하게 설명은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전기 또는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전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 전기가 생산되는 이유가 뭐냐? 코일을 통과하면서 자석의 자기장 세기가 이 코일 기준으로 계속 변하니까 이제 거기서 전자기 유도가 된다. 그렇다는 뜻은 코일을 움직여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제 자기장 세기가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게 전자기 유도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게 발전기입니다. 터빈은 이제 바람이나 물을 이용해서 이제 이 터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 터빈은 결국에는 뒤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결국에는 코일과 자석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기가 생산이 된다. 화력발전과 핵발전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화력발전을 할 때 증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릴 수 있고, 핵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핵발전에서 나오는 그 열을 물로 이동시켜 가지고 물이 증발을 하면은 그 증발된 물이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제 뺨을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뺨 때린다는 행위가 그냥 이렇게 소리로 전달이 되지 않고 열과 뭐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과 운동 에너지는 뭐 소리 에너지니까, 뭐 운동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를 뭐 그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열 에너지 생겼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타고 제 몸 내려가서 이 약간의 바닥과의 발이 바닥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뭐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화학 에너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렇게 계속 전환이 되면서 보존이 된다.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있던 거가 전환이 되는 거지,
에너지는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고 이제 그 한정된 에너지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중요시되는 요즘이래요. 왜냐면 에너지를 썼어요. 근데 그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화력발전소나 뭐 그런 발전소를 더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소 배출과도 연관이 깊으니까 이제 어떤 목적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해야지 에너지 효율이 나온다. 그래서 그 공식이 공급된 에너지 총량분의 유용하게 쓰인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는 중이래요.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졸려요. 잘 거예요.